스페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하비에르 마리아스의 1992년 소설 새하얀 마음에는 란스라는 인물이 화자 후안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매력적이면서도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인물인데요. 미술작품 감정 전문가인 란스는 프라도 미술관에서 관리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미술관 운영에 대한 조금은 독특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원이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술관 경비원들의 생활이 어떤지, 가족들과 관계는 좋은지 세심하게 살펴서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같은 전시실에 갇혀서 같은 그림을 보면서 지내는 경비원이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비원이 그림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표출하게 될 거고 충동적으로 작품을 파괴하려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란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란스는 퇴근 전 루틴으로 프라도 미술관 전시실들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경비원이 라이터를 손에 들고 한 그림 앞에 가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프라도에서만 25년 동안 근무한 경비원 마테오였습니다. 란스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테오? 잠시 뜸을 들이던 마테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을 태워버릴까 생각 중이요. 난 이 뚱뚱한 여자가 지긋지긋해요. 마테오는 그림 속 여인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영원히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보세요, 란스 선생. 하녀의 얼굴을 볼 방법도 없고 배경에 있는 노파가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보이는 건 통 술잔을 받지 않고 있는 목걸이를 2개나 걸친 뚱뚱한 여자잖아요. 한 번이라도 술잔을 받아 마시는지 그리고 하녀가 몸을 돌리며 볼 수 있을는지 봅시다. 란스는 어떻게 해야 마테오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설득을 시도합니다. 캔버스 가까이 라이터를 가져다 대는 마테오와 어떻게든 그를 막으려는 란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한참 이어지다가 결국 마테오는 라이터를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프라도 미술관이 소장한 유일한 렘브란트 작품이 불타버리는 끔찍한 일은 가까스로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경비원 마테오를 괴롭게 했던 그 그림 속 여인을 한번 볼까요? 그녀는 매우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자수가 새겨진 풍성한 소매의 드레스, 금색 끈 장식과 띠가 달린 흰색 실크 겉옷, 그리고 루비와 사파이어가 박힌 금사슬로 장식된 커다란 단비털 칼라를 걸치고 있습니다. 2줄의 진주 목걸이와 진주 팔찌, 그리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고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카락에도 진주 목걸이와 금사슬이 달려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유한 높은 신분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푸른색 벨벳 안락의자에 앉아서 몸을 살짝 왼쪽으로 돌린 채 고개는 반대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얹고 왼손은 다마스크 천으로 덮인 탁자에 기대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글씨가 쓰여진 펼쳐진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쪽에는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하녀가 보이는데 얼굴은 옆모습만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금빛 받침대와 앵무조개 껍데기로 만든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배경 속에는 나이든 하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 나이든 하녀는 모자를 쓰고 양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그 청 같은 것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주인공 여성은 다른 인물들보다 크게 그려졌고 짙은 어둠 속에서 새어들어오는 빛을 강하게 받으면서 매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속 이 강렬한 존재감의 여성이 누구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이 그림만 봐서는 쉽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신화나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쉽게 특정할 만한 대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을 묘사한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이곳은 어디이며 이 인물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술잔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의 표정에 드러난 감정은 기분 좋은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의심과 경계일까요? 그녀는 결국 저 술잔을 받아들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렘브란트는 이 여성의 정체, 그리고 이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솔직히 경비원 마테우의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저러고 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끝내 알려주지 않은 채 이 그림은 영원히 이 순간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처럼 다음 컷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영화처럼 다음 장면으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렘브란트를 이 알쏭달쏭 신비한 느낌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만약 그것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한다면 그건 고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림을 불태워버리려 했을까? 마테오의 좌절감이 아주 조금은 이해되시지 않나요? 하비에르 마리아스가 새하얀 마음속에서 란스와 경비원 마테오의 이 이야기에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사실 프라도 미술관에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할 만한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나 고야의 검은 그림들 연작 역시 만만치 않게 모호하고 미스테리한 걸작들이지요. 만약 시녀들이었다면 누군가는 마테오가 라이터를 꺼내들 때 훨씬 더 큰 긴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 고야의 검은 그림들 연작 중 한 점이었다면 마테오의 분노에 좀 더 쉽게 공감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어떤 그림에도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이 여성처럼 경비원 마테오가 불을 붙일 생각까지 하게 만들 만한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테오의 신경을 천천히 긁어서 작은 좌절감을 조금씩 쌓아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커져버리게 만드는 인물 말입니다. 하비에르 마리아스가 프라도 미술관 꼭대기층 깊숙한 곳에 걸린 이 네덜란드 화가의 이 미스터리한 그림을 선택한 건 그래서인지 아주 절묘하고 적절한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진품임이 확인된 이후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이 모호한 그림이 던진 수수께끼 풀기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고 너도 나도 해설을 더했습니다. 초기부터 가장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된 것은 바로 아르테미시아 설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기원전 4세기 고대 도시 할리카르나소스의 왕비였습니다. 남편이자 왕인 마우솔로스가 전사하자 그녀가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르테미시아는 그의 유골을 와인에 섞어 매일 마셨다고 합니다. 유골을 자신의 몸에 넣어 남편이 머무는 살아있는 무덤이 스스로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때문에 결국 그녀는 2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마우솔로스가 묻힌 거대한 무덤 마우솔레움에 함께 묻혔습니다. 이후 아르테미시아는 헌신적인 아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이 그림 속 여자가 아르테미시아라면 앞에 하녀가 든 화려한 잔에 든 것은 마우솔로스의 유골, 재가 섞인 술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시면 결국 자신도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슬픈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림의 주인공이 카르타고의 귀족 여성 소포니스바라고 주장했습니다. 절세 미인으로 알려졌던 소포니스바는 원래 누미디아 왕족 마시니사와 약혼한 사이였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왕족 시팍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원로원의 결정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후 마시니사가 로마군에 합류해서 시팍스를 공격했고 다시 소포니스바와 재회해 결국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마 장군 스키피오가 소포니스바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그녀가 로마를 배신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시니사는 괴로웠습니다. 소포니스바를 스키피오에게 보내는 순간 그녀가 그의 손에 죽거나 모욕당하게 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시니사는 하인을 시켜서 소포니스바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독약을 보냅니다. 결국 소포니스바는 그 독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만약 이 그림 속 여인이 이 소포니스바라면 이 장면은 그녀가 하녀가 가져온 독배를 받아들기 직전의 순간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아르테미시아 설도, 소포니스바 설도 꽤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2009년) 마침내 프라도 미술관이 직접 이 논쟁에 뛰어듭니다. 미술관은 그림의 엑스레이 촬영과 기술 분석을 진행했고 세계적인 미술사학자들이 사료와 도상 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그림 속 장면의 정체를 밝혀냈다고 발표합니다. 프라도가 결론 내린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유디트였습니다. 잠깐, 우리가 아는 그 유디트가 맞는 걸까요? 유디트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라바초와 젠틸레스키의 유디트입니다. 두 작품 모두 유디트가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죠. 클림트의 유디트도 떠오릅니다. 클림트의 그림 속에서 유디트는 갓 베어낸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들고 관능적인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유디트를 그린 그림들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장면이나 그 직후의 장면을 묘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는 홀로페르네스도 없고 칼을 든 영웅적인 여성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그림이 유디트를 그린 그림이라는 걸까요? 프라도의 해석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장면이 아니라 그녀가 막 적장의 천막에 도착해 분위기를 살피는 순간을 그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유디트가 거사를 준비하는 모습과 홀로페르네스가 권한 술잔을 받아들기 직전의 순간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한 화면 안에 함께 배치하는 당시 회화의 서사적 표현 방식이 사용된 것이죠. 원래 이 그림에는 여인 옆에 또 다른 하녀가 서 있었는데 길쭉한 거울을 유디트 쪽으로 들어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며 몸가짐을 정돈하는 행위는 당시 유디트나 에스더 같은 여성 영웅들이 거사를 앞둔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던 전형적인 도상이었습니다. 또 탁자 위에 놓인 책은 성경으로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신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 사이에서 성경 주제를 다룰 때 흔히 그려지지 않던 예상 외의 장면들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행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렘브란트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 아무도 그린 적이 없는 애매한 장면을 골랐을 뿐 아니라 관람객이 유디트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전통적인 상징들도 과감히 생략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동시대 사람들조차 그림의 주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은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됩니다.
홀로페르네스의 천막 속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의 커튼은 어둡게 덧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든 나이든 하녀의 모습이 추가되었습니다. 유디트 이야기에서 이 자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대인인 이 인물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따로 담아 가져온 자루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홀로페르네스의 잘린 머리를 담아 나오는 자루이기도 합니다. 프라도는 렘브란트가 유디트를 주제로 선택한 배경도 제시합니다. 17세기는 스페인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속주들이 독립하며 주권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플랑드르에서 독립해 나오며 자신들을 새롭게 선택된 민족으로 여기며 성경 속의 히브리인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는 성경 속 인물들에게 강하게 감정이입을 했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렘브란트는 1633년부터 1636년 사이에 네덜란드인들의 저항 정신과 애국심을 상징하는 신화와 성경 속 여성 영웅들을 연작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1633년작 벨로나나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1635년작 미네르바 같은 그림들이 대표적입니다. 프라도는 그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 유디트 역시 그 연작 중 하나였다고 설명합니다. 프라도 미술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마침내 이 그림을 둘러싼 혼란도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다시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라도의 설명이 나왔음에도 뭔가 찝찝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말이야, 엑스레이 검사고 뭐고 다 알겠는데 뭔가 석연찮단 말이지?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홀로페르네스의 천막 아니라면 저 펼쳐진 성경책은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그리고 홀로페르네스는 어디에 있으며 왜 저 하녀가 술잔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루를 든 노파는 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여자의 손짓과 표정에서 결단의 에너지보다는 망설임과 동요, 수동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쩐지 여자가 임산부처럼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유디트가 아닌 건 아닐까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그림의 진짜 이야기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라는 마테우의 말처럼 결국 모두 해석과 추측일 뿐이고 이 그림의 결말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또 새로운 연구가 등장해 지금의 가장 유력한 해석이 바뀌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은 차라리 명확한 답이 없는 편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그림에 대해 계속 떠들 수 있고 침 튀겨가며 토론할 수 있고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면서도 그 애달는 마음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다음에 프라도 미술관에서 이 그림 앞에 서게 되신다면 이 그림 때문에 괴로워했던 경비원 마테우의 마음에 한 번쯤 이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모호함을 머리와 마음으로 충분히 느껴보다가 그림에 불을 붙여버리고 싶어지기 직전에만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면 될 테니까요.